잠자는 공주는 놀랄 정도로 꿈을 많이 꿨다. 보통 하루에 꿈을 두세 번 꾼다고 하는 사람들은 상대해 본 적이 있긴 했지만 그들도 모든 꿈을 자세히 기억해내지는 못했다. 그런데 그녀는 꿈을 많이 꿨을 뿐 아니라 자세히 기억했다. 게다가 잠자는 중에 꿈을 꾸고 있다는 의식이 또렷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꿈에 나타난 인물들에게 당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슨 메시지를 갖고 왔는지 묻고 그 대답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녀가 유일했다. 어느 날 그녀가 꿈을 하나 갖고 상담실에 왔다. 혼자 오래된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어둡고 음울한 곳에 난쟁이 한 명이 할리퀸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녀가 질문하면 난쟁이는 대답했다. 그래서 그녀는 대학 졸업장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앞서 말했듯 그녀는 4년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학적을 유지하느라 대학 당담자와 수많은 협상을 벌여왔다. 그녀는 어떤 대답을 들었을까? 도축장에서 일하는 걸 배워야 해. 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꿈은 자연의 진술이다. 우리가 꿈을 창조한다기보다는 꿈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나는 내가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 꿈에 나타나는 걸 본 적이 없다. 나는 프로이트와는 달리 꿈이 그 의미를 위장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꿈은 만개한 생각들이 출현하는 과정의 초반부라고 생각한다. 꿈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마술처럼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지의 세계, 거대한 혼돈의 용이나 악의 여왕과 마주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를 모른다. 이때 두려움이나 호기심이나 얼어붙기 같은 기초적인 정서적, 동기적, 신체적 반응이 가장 먼저 나타난다. 뒤이어 미지의 것이 우리가 실행할 수 있고 심지어 뚜렷하게 표현할 수 있는 지식으로 바뀌는 인지 과정이 시작되는데 그 인지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꿈에 해당된다. 꿈은 생각이 탄생하는 곳이다. 그곳에서는 종종 의식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생각이 태어나기도 한다. 꿈은 어떤 것도 감추지 않지만 명확히 표현하는 솜씨는 뛰어나지 않다. 어쨌든 이 꿈은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았다. 주인공인 난쟁이가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말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나는 내담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녀에게 물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도축장을 방문할 수 있을지 전혀 몰랐고 심지어 우리가 사는 도시에 도축장이 있는지도 몰랐으며 설령 있다 해도 그런 곳에서 동기와 무관하게 방문객을 받아줄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진실을 들었으니 비슷한 일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가 강해짐으로써 나타나고 있는 결과들과 그녀가 의붓 어머니의 잔소리 공세를 성공적으로 막아낸 사실을 확인하고 그 문제에 관해 더 이야기한 뒤 상담을 마쳤다. 그리고 도축장을 대신할 적당한 장소를 찾아보기로 했다. 일주일 뒤 예약 시간에 맞춰 나타난 그녀는 누구에게도 드리려고 상상조차 못한 계획을 발표했다. 시신 방부 처리를 봐야겠어요. 나는 말문이 턱 막혔다.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보고 싶지 않았다. 과학박물관에서 신체 부위를 본 적이 있는데 기억에서 쉽게 지워질 경험이 아니었다. 또한 약 10년 전에 크게 유행한 전시회에서 플라스틱으로 근골격을 표현한 인체 모형을 보았는데 그 역시 무서웠다. 내가 외과의나 검시관이 아니라 임상 심리학자가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문제가 아니었다. 내 내담자,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깨어나고 싶은 소망이 있었다. 내가 그녀의 무의식 깊은 곳에 거주하는 난쟁이가 전해주려는 지혜를 가로막으면 안 될 일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말했다. 예약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했다. 나는, 나는 전화기를 들어 시내에 있는 장의사에게 전화했다. 정말 놀랍게도 장의사는 즉시 수락했다. 그는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슬퍼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을 많이 보았고 그 사람들을 침착하고 현명하게 다루는 일에 익숙할 것 같았다. 더할 이야기가 없었다. 내담자는 그 모든 걸 경험하고 싶어 했고 나는 마지못해 따르기로 했다. 2주 후 우리는 시체 안치소를 방문했다. 그 전에 내담자는 친구 한 명을 데리고 가도 되느냐 물었고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장의사는 먼저 우리 세 사람에게 한 바퀴 둘러볼 기회를 줬다. 우리는 장의사를 따라
예배당과 관 전시지를 둘러보았다. 우리는 장의사에게 죽음과 고통과 슬픔에 끝없이 집중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해내느냐고 물었다. 그는 유족에게 닥친 큰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일을 해냈을 때 용기를 얻는다고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어떻게 날이면 날마다 그 일을 해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안치소를 둘러본 뒤 우리는 10제곱미터 남짓한 방부 처리실로 이동했다.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나이든 남자의 얼룩덜룩한 잿빛 시신이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공간이 좁기도 하고 내담자와 내가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세 사람은 문 바깥쪽 복도에 서서 처리 과정을 지켜보았다. 테이블에서 멀어지긴 했지만 장의사의 처리 과정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었다. 그는 시신에서 피와 그 밖의 체액을 빼냈다. 체액은 아무렇지 않게 흘려내렸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처리 방식이 너무나 평범해서 더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소중하고 기묘했던 것은 더 정성스럽게 처리되어야 할 것만 같았다. 장의사는 외과적 시술로 들어가 눈꺼풀을 봉합하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방부액을 주입했다. 나는 장의사를 그리고 내담자를 지켜봤다. 처음에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장면을 회피했다. 하지만 몇 분이 흐르자 그 과정을 힐끗 보기 시작했고 15분이 흐르자 회피하는 시간보다 관찰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슬며시 친구의 손을 잡더니 그 후에도 계속 움켜쥐고 있는 걸 볼 수 있었다. 내담자는 소름 끼치게 무서울 것이라 믿었던 것이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직접 깨닫고 있었다. 그녀는 잘 대처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겁에 질리거나 불쾌해하거나 도망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장의사에게 시신을 손을 대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장의사가 건네준 고무장갑을 양손에 낀 뒤 침착하게 처리실로 걸어 들어갔다. 테이블 앞에 선 그녀는 시신의 갈빗대에 손을 대고 마치 그녀 자신과 세상을 떠난 가엾은 영혼을 위로하듯이 잠시 그대로 있었다. 그런 뒤 절차는 종료되었다. 우리는 장의사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고 조용히 안치소를 벗어났다. 우리 세 사람은 우리가 그런 곳을 방문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내담자는 삶의 공포를 견디는 방식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다. 또한 두려움의 기준점을 알게 되었고 이후로는 그 기준에 의거하여 진정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정말로 심각하고 무섭고 생생하고 사실적인 어떤 것과 그보다 작고 불가피한 공포들을 분별하게 되었다. 이 음, 살면서 불가피하게 겪는 불행들이 그녀가 자발적으로 경험한 그 일만큼 힘겨운가. 동네 정육점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생생하게 봤던 인감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가. 그녀는 끔찍한 자연이 그녀 앞에 던질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을 피하지 않고 용감하게 마주할 수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았는가. 그 일은 그녀에게 역설적이고 깊디 깊은 위안의 원천이 되었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에서처럼 내담자의 가족은 악의 여왕, 무시무시한 자연을 아이의 인생에 초대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내담자의 삶은 기본적인 가혹함에 완전히 무방비했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섹스 문제 그리고 서로 먹고 먹히는 자연의 법칙에 대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 결과 악의 여왕은 의붓 어머니 형태로 사춘기에 나타났고 더 나아가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생존의 가혹한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으로 다시 나타났다.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그녀는 모험심, 용기, 강인함을 일깨울 필요가 있었다. 종종 말을 타는 왕자로 대표되는 그 힘들을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해냈다.